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후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한가운데 서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겪었을지도 모르는 삶의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김도현, 평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하지 않았던 남자입니다. 그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으며 승승장구하여 38의 나이에 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날도 기억난다. 승진 발표가 났던 날, 인사팀장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의 그 짜릿함.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축하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 말들 속에 숨어 있는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아내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부장 됐어. 축하해줘. 소화기 너머로 윤경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정말요. 축하해요.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준비할게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더 올라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백미러로 내 얼굴을 봤다. 거기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어쩌면 오만함으로 물든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 오만함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헛기침만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신 아버지. 그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부장 자리에 앉은 후 나는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원래의 내가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류를 집어던졌다. 이게 보고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 쓰겠어. 다시 해와.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입 밖으로 나왔다. 저녁 술자리는 더 심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후배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았다. 세상은 실력으로 움직이는 거야.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지. 나 같은 사람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굴러야 해. 그때마다 후배들의 눈빛이 식어가는 것을 봤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했다. 집에서도 변했다. 윤경이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도 연락 한 번 없이 늦게 들어갔다. 아침에는 피곤하다며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윤경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봤지만 그것조차 당연하다고 여겼다. 성공한 남자의 아내는 이런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들어갔을 때
윤경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을 보고 있는 윤경의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월요일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나는 그 준비로 다시 서재에 들어가 앉았다. 회사에서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나는 전략기획팀을 이끌며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매출은 늘었고 본부장님의 신임도 두터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았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큰 권한. 그것들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나를 더욱 메마르게 만들었다. 그 시절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승리자의 얼굴을 봤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는 점점 외로워지는 한 남자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변화의 조짐은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다. 그해 가을,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적이 떨어졌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그 역할을 우리 전략기획팀이 맡게 되었다. 임원회의에서 본부장이 말했다. 김 부장, 이번 구조조정은 전략기획팀에서 주도해주게. 감정 개입 없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걸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조조정 작업. 나는 각 부서의 실적을 분석하고 직원들의 평가 자료를 검토했다. 수십 개의 엑셀 파일 속에는 수백 명의 인생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숫자들을 보며 나는 차가운 계산을 했다. 이 사람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아니다. 체크 표시 하나로 누군가의 밥벌이가 결정되었다.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나는 말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사 전체를 생각해야 해요. 개인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조직의 생존이 우선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입사 동기였던 진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우는 영업팀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았다. 아이가 셋이고 부인이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우의 이름에도 체크 표시를 했다. 최종 명단이 발표된 날, 진우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도현아, 나 정말 나가야 하나? 진우야,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회사 전체의 결정이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만든 명단이라며. 우리 15년 동기 아니었어. 내 집 사정도 알잖아. 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대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회사를 위한 길이야. 진우, 자네도 이해해야 해. 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도현아,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차가운 결정인지. 그때 자네 옆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자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소주잔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이것도 리더의 역할이라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다. 해고된 직원 중 한 명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신고한 것이다. 그 일은 언론에까지 알려졌고
회사는 곤경에 처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본부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 부장, 이번 일은 자네가 주도한 것 아닌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 저는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자네가 최종 명단을 작성했지.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나. 지금 회사가 곤란한 상황이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회의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았다.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도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나는 인사팀으로 불려갔다. 김 부장님,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되겠습니다.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사의 결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현관문을 열자 윤경이 거실에서 나를 맞았다. 여보, 벌써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윤경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회사에서 나를 자택 대기시켰어. 뭐라고요? 왜요? 구조조정 문제로 내가 책임을 지게 됐어.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회사가 시킨 거잖아요. 그게 명단을 내가 작성했으니까. 그날 밤은 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서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성공한 부장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인가? 자택 대기 중인, 곧 해고될지도 모르는 한 명의 직장인일 뿐이었다. 이틀 후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나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5명의 임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았다. 부당해고를 주도했다는 것,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나하나가 나를 옥죄어 왔다. 김 부장, 최종적으로 사직을 권고합니다. 자진 퇴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진 퇴사를 거부했다.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회사는 나를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나는 그 결정에 맞설 힘이 없었다. 마지막 출근 날 짐을 챙기는 내 뒤로 아무도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 15년을 일했던 회사,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쳤던 그곳에서 나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다. 박스에 개인 물건을 담으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거기에는 패배자의 얼굴이 있었다. 회사를 그만둔 후의 시간은 고통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다. 15년 동안 회사가 내 전부였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나는 공허함 속에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다. 이참에 좀 쉬어야지.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경력직 채용 공고를 받지만 38배 대기업 부장을 하다 징계로
그만둔 사람을 원하는 곳은 없었다. 윤경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실력이면 금방 좋은 곳 찾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자 윤경의 얼굴에도 걱정이 쌓여갔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출 이자는 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윤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축해서 마련한 곳이었다. 윤경과 내가 함께 만든 유일한 재산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곧 일자리를 찾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면접을 보러 가도 결과는 항상 같았다. 이력서는 좋은데 경력이 너무 높으시네요. 우리 회사 규모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40을 앞둔 나이가 많다니. 이제 한창 때라고 생각했는데 취업 시장에서 나는 이미 늙은 사람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차가워졌다. 윤경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말없이 밥을 먹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다. 여전히 잘 다니고 있는 척했다. 부모님이 전화하시면 일이 바빠서 통화가 어렵다고 둘러댔다. 평생 고생만 하신 두 분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몇 달이 더 지나자 결국 집을 내놓았다. 매물 팻말이 베란다에 붙는 것을 보며 나는 울컥했다. 윤경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했다. 윤경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집이 팔리고 우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실은 작은 트럭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20년 가까이 일해서 남은 게 이것뿐이구나. 새 집은 역 근처 낡은 빌라의 2층이었다. 방 2개에 부엌이 딸린 작은 공간. 이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다. 짐을 풀며 윤경이 말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집도 팔았는데.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손이 가기 시작했다. 연기를 내뿜으며 어두운 하늘을 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다. 돈이 바닥을 드러냈다. 신용카드도 한도가 찼다. 윤경의 친정에서 돈을 빌렸지만 그것도 금방 바닥났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경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윤경이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죽고 싶었다.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나였다. 윤경아, 미안해. 윤경은 돌아서며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뭐라도 해봐요. 제발.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집에서 자격지심에 빠져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역값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는 그곳에는 나처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지친 얼굴들이었다.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장 막노동이면 하루 10만 원 정도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손 봐요. 그런 손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을 봤다. 평생 펜과 마우스만 잡아온 부드러운 손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육체 노동자가 되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 앞에 모였다. 10여 명의 남자들이 트럭 짐칸에 올라탔고 나도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옆 사람의 담배 냄새와 땀 냉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공사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에게 장비가 나눠졌다. 나는 낡은 장갑 한 켤레와 삽 하나를 받았다. 현장 반장이 소리쳤다. 새로 온 사람, 저기 가서 흙 파. 어렵지 않으니까 보고 따라해. 첫 삽을 뜰 때는 괜찮았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지만 10번, 20번을 넘어가자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30번째쯤 되니 손에 물집이 잡혔다. 50번째에는 물집이 터졌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그늘에 모여 앉았다. 도시락을 까먹으며 한 인부가 말했다. 첫날이지? 손 좀 봐. 와, 완전히 터졌네. 다음부터는 반창고 가져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밥을 입에 넣었다. 씹다 보니 눈물이 났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몇 달 전만 해도 냉방 잘 되는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며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땡볕 아래서 흙을 파고 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다. 점심시간은 30분뿐이었고 곧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다. 해가 뜨거워지고 목은 바짝 말랐다. 물을 마셔도 금방 땀으로 빠져나갔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다. 트럭에 올라탈 때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옆 사람에게 기대다시피 해서 앉았다.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받았다. 10만 원.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돈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윤경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돈 봉투를 내밀었다. 윤경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고생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매일 나갈게.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터진 손, 온몸에 멍든 자국들. 이게 나인가? 몇 달 전에 나를 안다면 믿지 못할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잠은 편했다. 육체적으로는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웠다. 적어도 오늘 나는 무언가를 했다. 돈을 벌었다. 가족을 위해 일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공사장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매일이 고통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손의 물집은 굳은 살이 되었고 허리의 통증도 견딜만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노인이 내 옆에 앉았다. 이름은 박기태, 65살의 할아버지였다. 박기태는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첫 출근하던 날 보고 생각했지. 저 친구 오래 못 버티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나오네. 대단하네. 그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살려고 버티는 거지. 나도 30년째 이 일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이 적응이란 걸 하더라고. 박기태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계속 말했다. 자네 대학 나왔지? 회사도 다녔고. 어떻게 아십니까? 손을 보면 알아.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알지. 자네는 이런 일 처음 해보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박기태가 김치를 한 입 빼어 물며 말했다. 그래도 자네 여기 나온 건 잘한 거야.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100배 낫지. 일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법이야. 뭐가 보입니까? 인생이. 진짜 인생 말이야. 그날 이후 나는 박기태 옆에서 일하게 되었다. 박기태는 내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다. 삽질하는 요령, 시멘트 나르는 방법, 쉴 때는 어떻게 서야 덜 피곤한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박기태가 국 한 그릇을 내밀었다. 집에서 아침에 끓여온 거야. 반 나눠 먹어. 자네 도시락에는 반찬이 없더라고. 저 괜찮습니다. 사양 말고 먹어.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거야. 위로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 만에 맛보는 따뜻함인가. 회사에서, 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그 국 한 그릇에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뭐가 고마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날 오후 일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출세, 돈, 명예, 그것들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건 아닐까? 박기태처럼 사는 것,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닐까? 해가 지고 일이 끝날 무렵 박기태가 말했다. 자네, 내일도 나오지? 네, 나옵니다. 그럼 내일 봐. 조심히 들어가고. 인력사무소에서 받은 일당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여전히 가난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늘 하루는 견뎠다. 그리고 내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사장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부모님께서 찾아오셨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어머니와 아버지. 문을 열고 좁은 현관을 보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가 내가 사는 집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셨다. 낡은 벽지, 금간 천장, 삐걱거리는 바닥. 이전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도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눈물을 참아볼 수 없어서 고개를 더 숙였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알아. 내가 회사에 전화해봤어. 왜 그만뒀는지도 들었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니? 우리가 내 부모잖니. 송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이거 내가 쓰거라. 많지는 않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도 생활하셔야죠. 그래도 자식이 이 지경인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받아.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돈일 것이다. 그 무게가 느껴져서 나는 더욱 받을 수 없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어요. 공사장에서 일당 받고 있어요. 공사장.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었다. 이 손으로 공사장 일을 대학까지 보내서 대기업 부장까지 시킨 내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숨이 막혔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부모님의 울음소리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윤경이 말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는요, 이제 지쳤어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당신은 말도 없고.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삶인가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해봐요. 제발. 그 말이 뼈를 때렸다. 윤경의 말이 맞았다. 나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다. 윤경이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언제 올 건데? 윤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윤경아, 여보, 저도 숨 좀 쉬고 싶어요. 이대로는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윤경마저 떠나는구나. 내가 무너뜨린 건 회사뿐이 아니었다. 가정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은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껐다. 다음 날 공사장에 나갔을 때 박기태가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박기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럴 만도 하지. 남편이 이 꼴이니 아내가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제 잘못입니다. 알아. 자네 잘못이지. 그런데 자네 그냥 이대로 포기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어. 그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지. 그냥 누워 있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서거나. 자네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박기태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자네가 일어설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고, 자네는 이 지옥 같은 공사장에 매일 나오잖아. 그게 바로 일어서려는 몸부림이야. 그날 오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 윤경이었다. 여보. 응. 저 며칠 더 있을게요. 마음 정리하고 돌아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윤경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었다. 윤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달라질게. 반드시 다시 일어설게. 기다려줘. 전화 너머로 윤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는 당신이 부장이어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 돌아와줘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윤경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윤경이 돌아온 날을 기억한다. 일주일 만에 문을 열고 들어온 윤경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다. 다녀왔어요. 나는 현관에서 윤경을 맞으며 말했다. 다녀왔어. 배고프지? 밥 차렸어. 서툰 솜씨로 차린 식사였지만 윤경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저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약속해요. 다시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요. 약속할게. 그 약속은 지켜졌다. 다음 날부터 윤경과 나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윤경의 편의점 알바 수입과 내 공사장 일당을 합쳐서 생활비를 관리했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한 푼 한 푼 모았다. 공사장에서는 박기태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박기태는 단순한 막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인테리어 일도 했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같은 것들이었다. 자네도 배워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손만 있으면 돼. 머리 좋은 자네가 못할 리 없어. 그렇게 나는 박기태를 따라다니며 인테리어 기술을 익혔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도배지를 붙이면 공기가 들어갔고 장판을 깔면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졌다. 몇 달 후 박기태가 제안했다. 자네, 나랑 같이 일해볼래? 공사장 말고 따로 작은 일감 받아서 하는 거. 둘이서 하면 돈도 더 벌 수 있어. 제가 도움이 될까요? 충분해. 자네는 머리가 좋잖아. 견적내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자네가 더 잘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작은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박기태의 기술과 내 사업 감각을 합쳐서 소규모 리모델링 일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다. 원룸 도배, 빌라 장판 교체, 오래된 주택의 벽 수리 같은 것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느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회사에서 보고서 쓰고 사람들 평가하고 숫자만 보던 그때보다 훨씬 보람 있었다.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할머니 한 분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셨는데 집을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내셨다고 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열심히 작업했다. 벽을 새로 바르고 문을 고치고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했다. 일을 마치고 할머니께 보여드렸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이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일이구나.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것. 회사에서 숫자를 높이고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윤경에게 말했다. 윤경아, 나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 집 고쳐드렸는데 그분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윤경이 미소 지었다. 여보, 이제 진짜 당신 같아요. 예전에 그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에 적었다. 바람이라는 회사를 만들자.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바람을 전하는 회사를. 다음 날 박기태에게 제안했다. 아저씨,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회사를 차려요. 회사, 우리 둘이? 네. 작은 리모델링 회사요. 저는 영업이랑 견적을 맡고 아저씨는 기술을 맡으시면 돼요. 박기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이 나이에 잃을 것도 없지 뭐.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역 근처 낡은 건물 1층의 작은 공간이었다. 간판을 달고 책상 2개와 공구함 하나를 들여놓았다. 그게 전부였지만 내게는 세상 어떤 사무실보다 값졌다. 바람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었다. 명함을 손에 쥐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 부장 명함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작은 리모델링 회사 대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명함이 더 자랑스러웠다. 일감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부동산에도 명함을 돌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광고를 올렸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성껏 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 결과 입소문이 났다. 바람 리모델링은 정직하고 꼼꼼하다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벌이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행복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윤경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었다. 오랜만에 가족처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일하는 게 재미있어. 돈이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윤경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저도요. 함께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다. 오랜만에 찾아뵙고 회사 이야기를 드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도현아, 그렇게 일하는 게 훨씬 보기 좋구나. 내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예전에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는 소박하게 살려고요. 그게 진짜 사는 거란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윤경이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 우리가. 네. 이제 안정됐잖아요. 작은 아이 하나쯤은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처음에는 커리어 때문에, 나중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미뤄왔었다. 좋아. 생각해보자. 아니, 준비하자. 윤경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일은 점점 늘어났다. 우리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을 중퇴한 친구였다. 나는 그 친구를 보며 과거의 나를 봤다. 간절함, 열정, 하지만 기회가 없던 시절. 민수야, 우리 회사는 작지만 정직하게 일해. 열심히 배우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새벽부터 나와서 공구를 정리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기술을 익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보람을 느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 오래된 목조 주택을 통째로 리모델링하는 일이었다. 집주인은 70대 노부부였는데 이 집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했다. 이 집에 5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손자들도 여기서 놀았죠. 이제 너무 낡아서 고치고 싶은데 큰 회사들은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 집의 추억을 최대한 살리면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한 달이 걸렸다. 우리는 집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낡은 부분만 교체했다. 기둥은 보강하고 마루는 새로 깔고 벽은 단열재를 넣어 다시 마감했다. 창문은 옛날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기능만 개선했다. 일을 마치고 노부부께 보여드렸을 때 할아버지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셨다. 구석구석 손으로 만져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고맙습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요. 50년 전에 지었을 때 그 느낌이 나네요. 우리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누군가의 추억을 지키고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젊은이,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이 일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일이 정말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기태가 말했다. 자네 정말 달라졌어. 처음 만났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달라진 게 아니라 돌아온 것 같아요. 원래의 나로. 그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이거였던 거지. 회사에서 일할 때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고. 그날 저녁 윤경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윤경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웃었다. 여보, 요즘 당신 이야기 들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였는데. 나도 그래. 이제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야. 그리고 며칠 후 윤경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윤경을 안아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 없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를 불렀을 때의 그 떨림.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울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윤경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윤경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아기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바람이라고 지었다. 다시 불어온 따뜻한 바람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준 아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삶도 더욱 풍성해졌다. 바람이가 첫 걸음을 뗄 때, 처음 말을 할 때, 웃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회사도 성장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작은 회사지만 지역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졌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진우였다. 나를 해고 명단에 올렸던 바로 그 동기. 도현아, 나야. 진우. 진우야. 오랜만이다. 자네 회사 이야기 들었어. 잘하고 있다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지. 만나서 밥 한 번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며칠 후 우리는 작은 술집에서 만났다. 진우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현아, 그때 일은 이제 다 잊었어. 사실 자네도 힘들었을 거 아냐. 미안해, 진우야. 그때 내가 너무 냉정했어. 아니야.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회사라는 게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알게 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깨달았지. 너는 지금 뭐 해? 작은 카페 하나 차렸어. 아내랑 같이 운영하고 있지. 벌이는 많지 않지만 행복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삶도.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추락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헤어질 때 진우가 말했다. 도현아, 자네 정말 달라졌어. 좋은 의미로. 고마워. 너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니 봄이 와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정말 봄이 온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윤경과 바람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4살인 바람이가 서툰 손으로 상을 차리는 걸 도와주고 있었다. 아빠. 바람이가 달려와 안겼다. 작고 따뜻한 몸을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을 먹으며 윤경이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러게. 먼 길을 돌아왔어.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와야 했던 곳에 온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돌아갔지만 결국 돌아온 곳은 여기였다. 가족이 있는 곳, 따뜻한 밥상이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몇 년이 더 흘렀다. 이제 나는 40을 넘긴 중년이 되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일은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온하다. 바람 리모델링은 이제 작은 건설회사로 성장했다. 직원도 15명이 되었고 프로젝트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바람이가 앞서 뛰어가고 윤경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도요. 우리 이대로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잖아. 이제는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내가 달라진 건지 세상이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부장 김도현이 아니다. 대기업 임원도 성공한 비즈니스맨도 아니다.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밤에 잠들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해야 맞겠네요. 김도현은 지금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과거에 그런 시간을 보내셨나요? 김도현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에서 다시 올라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김도현이 배운 것처럼 성공은 직함이나 연봉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매일 밤 얼마나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하게.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 와도 김도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더 좋은 날로 만들어갈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